마이클 잭슨의 친딸이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저를 이 영화랑 엮지 마세요. 그 영화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로 약 9,800억 원을 벌고 있어요. 아버지를 소재로 만든 영화에 마이클의 딸이 등을 돌렸어요. 도대체 이 영화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빌보드 공식 팩트체크에서 나온 오류 6개, 해외 미디어가 뒤늦게 밝힌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사실상 확정 수준으로 진행 중인 2편 소식까지. 오늘도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할게요. 콩콩콩입니다. 팩트체크, 영화의 6가지 오류. 첫 번째, 형제자매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영화 속 마이클의 가족을 보면서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닛 잭슨이 없어요. 리듬 네이션과 네스티를 부른 그 팝스타 제닛 잭슨이요? 마이클의 친동생이고 오빠 못지않게 팝 역사에 굵직한 자국을 남긴 아티스트예요. 근데 영화에 단 한 장면도 없어요. 제닛이 정중히 거절했다고만 알려졌는데 이유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요. 마이클 잭슨의 형제자매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버지 조 잭슨과 어머니 캐서린 사이에서 총 10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론의 쌍둥이 동생 브랜든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함께 자란 형제자매는 9명이에요. 레비, 제키, 티토, 저메인, 라토야, 말론, 마이클, 랜디, 제닛 이렇게요. 근데 영화에는 제닛도, 장녀 레비도, 막내 랜디도 없어요. 특히 랜디는 스토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1975년 저메인이 소속사 문제로 그룹을 떠났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바로 랜디거든요. 영화에서는 랜디가 없으니까 형제가 그냥 4명으로 줄어든 것처럼 아무 설명 없이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 노래가 시간 여행을 했어요. 영화 맨 첫 장면 기억하세요? 1966년 인디애나 게리의 작은 집에서 어린 잭슨 형제들이 모여 빅보이를 부르는 장면이요. 근데 이 노래 1967년에 녹음해서 1968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1966년 배경에서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작은 실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잭슨5 팬들한테는 꽤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모타운 계약 이야기, 노래부터 틀렸어요. 모타운이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1960에서 70년대를 대표하는 흑인 음악 레이블이에요. 스티비 원더, 마빈 게이, 다이애나 로스 다 여기서 나왔어요. 잭슨5가 이 모타운과 계약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 영화에서 그 계약 성사 장면이 나와요. 1968년 시카고 리갈 극장 무대 장면이에요. 잭슨5가 Never Can Say Goodbye를 부르고 모타운 관계자가 그걸 보고 반해서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Never Can Say Goodbye는 1970년에 처음 녹음된 노래예요. 1968년 무대에서 1970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타임머신을 탄 셈이죠. 그런데 제작진은 이 실수를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엔딩 크레딧에 직접 이 부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었을 정도죠. 알면서 그냥 간 거예요. 실제 모타운 계약 이야기는 영화보다 훨씬 흥미로워요. 다이애나 로스가 잭슨5를 발굴했다는 건 사실 모타운이 홍보용으로 퍼뜨린 이야기였어요. 진짜는요, 모타운 소속 아티스트였던 바비 테일러가 잭슨5 공연을 직접 보고 감동받아서 오디션을 연결해 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비하인드 파트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네 번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침팬지를 입양했어요. 영화에서 마이클이 1981년에 침팬지 버블스를 입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버블스는 1983년생, 1981년 시점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침팬지예요. 2년을 앞당긴 거죠.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버블스는 마이클이 얼마나 동물을 사랑하고 외로움을 달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 이야기를 다루려면 시기만큼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 솔로 앨범 4장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영화는 마이클이 1978년 퀸시 존스를 만나 오프 더 월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마치 그게 마이클의 첫 솔로 작업인 것처럼요. 근데 마이클은 이미 모타운 시절에 솔로 앨범을 4장이나 냈어요. 1972년 발표한 밴은 빌보드 핫백 1위 곡이에요. 당시 마이클이 14살이었어요. 14살짜리 소년이 이미 혼자서 차트 정상에 서 있었는데 영화에선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워진 거예요. 마이클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날아간 거예요. 여섯 번째, 스릴러 시대 사건 순서가 뒤섞였어요. 팬들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영화에서는 비디 뮤직비디오, 스릴러 뮤직비디오, MTV 방영 압박, 모타운 25 문워크 순서로 나와요. 근데 실제 순서는 달라요. 1983년 3월 빌리진 뮤직비디오가 MTV에서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마이클이 MTV에 정기적으로 등장한 최초의 흑인 아티스트가 돼요. 그리고 바로 그달 모타운 25 TV 특집에서 역사적인 문워크를 처음 선보여요. 빌릿 영상은 그 이후고 스릴러 뮤직비디오는 그해 12월이에요. 문워크가 스릴러 영상보다 먼저인데 영화에선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팝 역사에서 손꼽히는 명장면들인 만큼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제작 비하인드 해외 미디어가 뒤늦게 밝힌 이야기들. 자, 이제 진짜 비하인드예요. 버라이어티, 데드라인, 뉴욕타임스, 할리우드 리포터가 최근에야 전모를 밝힌 이야기들이에요. 약 200억 원짜리 실수. 저번 영상에서 짧게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해외 미디어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했어요. 원래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였어요. 감독 앙투안 푸쿠아가 직접 말했어요. 마이클의 저택 네버랜드를 경찰이 수색하는 장면, 마이클이 혼자 거울 앞에 서 있는 장면, 이걸 실제로 찍었다고요. 그런데 촬영을 전부 마치고 나서야 잭슨 재단 변호사들이 30년 된 합의서를 꺼내들었어요. 합의서 안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인물을
어떤 영화나 상업적 콘텐츠에도 묘사할 수 없다. 다 찍고 나서야 발견한 거예요. 제작진 스스로의 실수였고 결국 그 장면들을 전부 다시 찍었어요. 이 추가 촬영 비용은 한화 약 140억에서 200억 원으로 보도됐어요. 원래 제작비만 해도 약 2,140억 원인데 이걸 더하면 총 제작비가 2,300억 원을 훌쩍 넘는 거예요. 재단이 이 추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대신 영화 지분을 가져갔어요. 푸쿠아 감독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편집본을 넘기는 순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다이애나 로스 장면도 통째로 잘렸어요. 배우 캣 그레이엄이 다이애나 로스 역으로 실제로 촬영을 전부 마쳤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전부 삭제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타운 계약 스토리에서 다이애나 로스가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요. 그걸 제대로 담자니 법적으로 복잡해지고 그냥 넣자니 사실과 다르고 결국 통째로 잘라낸 거예요. 촬영은 다 됐는데 우리가 볼 수 없게 된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모타운 계약 이야기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원래 영화는 4시간짜리였어요. 2025년 6월 처음 완성된 편집본의 상영 시간이 무려 4시간이 넘었어요. 영화 2편 분량이에요. 이미 그 시점부터 2편으로 나눌 구상이 나왔고요. 우리가 본 영화는 그 4시간에서 자르고 붙이고 새로 찍어서 만든 버전이에요. 잘려나간 장면만 해도 현재 영화 분량의 30%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대본을 쓴 작가 존 로건의 집이 2025년 LA 산불로 전소됐어요. 그 여파로도 일정이 밀리면서 원래 2025년 4월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가 2026년 4월로 꼬박 1년 밀렸어요. 영화가 말하지 않은 조 잭슨의 진짜 얼굴. 영화 속 조 잭슨은 엄격하지만 어딘가 가족을 위하는 사람처럼 그려져요. 근데 영화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조 잭슨은 25년간 바깥에서 다른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상대는 셰릴 테렐이라는 여성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딸 조본이 잭슨이 태어났어요. 캐서린과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25년이 흘렀어요. 나중에 조본이가 공개적으로 존재를 드러냈을 때 잭슨 가족 전체가 충격을 받았고 마이클도 이복 여동생을 그제야 알게 됐어요. 영화에서 조 잭슨이 얼마나 복잡한 인물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 이야기도 빠질 수 없는데 영화는 이 부분을 완전히 건너뛰었어요. 마이클의 친딸이 등을 돌린 이유, 그리고 마이클의 딸 파리스 잭슨 이야기입니다. 파리스는 마이클과 두 번째 부인 데비 로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마이클이 2009년 세상을 떠났을 때 파리스는 11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 콜먼 도밍고가 인터뷰에서 파리스가 도움을 줬다고 말했어요.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파리스가 직접 SNS에 입장을 올렸죠. 저는 초기 대본에 피드백 메모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무시당했어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영화와 아무 관련 없어요. 저를 이 영화랑 엮지 마세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아버지의 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2편은 나오는 걸까요? 자, 드디어 2편 얘기예요. 헝거게임, 존 윅 시리즈를 배급한 할리우드 영화사 라이온스 게이트. 이 회사 회장 애덤 포겔슨이 직접 말했어요. 더 할 이야기가 있다. 제작을 논의 중이다라고요. 감독 앙투안 푸쿠아도 2편을 연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 제작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박스오피스 숫자를 보면 사실상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전 세계 누적 수익이 한화 약 9,800억 원이거든요. 영화사 입장에서 이 흥행 성적을 앞에 두고 2편을 안 만들 이유가 없어요. 현재 예상 개봉 시기는 2029년 4월이에요. 2편에는 뭐가 나올까요? 1편이 1984년 빅토리 투어로 끝났으니 2편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겠죠. 음악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챕터들이 남아있어요. 배드 앨범과 월드 투어, 데인저러스 앨범, 스무스 크리미널, 블랙 올 화이트, 리멤버 더 타임, 힐 더 월드. 그리고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 지금도 역대 최고의 슈퍼볼 공연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무대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담겨야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와의 1994년 결혼, 데비 로우와의 두 번째 결혼 등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챕터들도 있어요. 1993년 아동 성추행 의혹과 약 320억 원의 합의금, 2003년 체포와 2005년 무죄 판결, 2009년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받아 심장이 멈춘 사망 사건이요. 근데 여기서 큰 의문이 생겨요. 1편이 합의서 조항 하나 때문에 한화 약 200억 원을 들여서 장면을 통째로 갈아엎었는데 2편에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실제로 기자가 푸쿠아 감독에게 이걸 물었어요. 감독의 대답은요. 그건 법적으로 아직 복잡한 문제가 있다. 미국 매체 에스콰이어가 이 발언을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일도 있었죠. 영화 개봉 당일인 2026년 4월 24일 카스키오 패밀리 형제자매 4명이 잭슨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카스키오 패밀리는 마이클이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이탈리아계 가족이에요. 마이클이 생전에 제2의 가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마이클로부터 수년에 걸쳐 아동 성추행과 그루밍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것도 영화가 전 세계 극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한 바로 그날이에요. 2편 제작이 얼마나 복잡한 지뢰밭 위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리할게요. 한화 9,800억 원을 번 영화가 마이클의 친딸한테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빌보드는 영화의 6가지 오류를 짚었고 제작 현장에는 약 200억 원짜리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관객은 이 영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2편은 나올 거예요. 더 어두운 챕터를,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고요. 근데 딱 한 가지가 궁금해요. 약 200억 원을 써가며 피했던 그 이야기를 2편에서는 과연 똑바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컨셉.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구조를 읽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